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수의외과학실 소속, 현재 경상대학교 동물병원의 외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활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서는 통증의학과 혹은 재활의학과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동물에서는 이렇게 재활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원반을 던지거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등 여러 도구 스포츠가 성행해 왔었는데요. 이러한 스포츠견들이 운동 후에 부상을 입었을 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재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재활과 관련된 치료가 널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 재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적, 학회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반적인 동물 재활에 관한 설명과 함께 수술과 같이 적용하거나 수술이 힘든 환자에서 재활 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했던 케이스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 rehabilitation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의 라틴어인 적합시키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다시라는 접두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다쳐서 떨어진 기능의 신체를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동물 재활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재활 및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술 및 약물 치료보다 훨씬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에 있어 재활을 병행함으로써 사용되는 약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수술 후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감소, 염증 완화, 체력 향상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친밀감과 사회성을 기르는 정신적인 자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의 구성은 균형, 지구력, 근력, 유연성이 있습니다. 몸이 빠른 속도로 변화에 반응하도록 하는 균형 운동, 심폐효율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지구력 운동, 근육의 힘을 향상시켜주고 힘을 저장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근력 운동, 근육 섬유의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유연성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설명한 운동의 효과들을 이루기 위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운동 재활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4장의 사진처럼 환자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맨손으로 하는 운동들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소개된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운동을 적용하는 모습은 뒤쪽에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운동 재활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운동을 하는 공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의 운동을 몇 번 간격으로 몇 분간 몇 회 진행을 하는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요. 환자의 반응을 보고 강도 및 횟수를 증가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에 다친 부위에 더 무리가 가거나 다친 부위 외에 다른 부위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이나 호흡 상태 등을 보고 피로도를 파악하여 페이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운동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모두 없애고 좋아하는 간식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 재활의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먼저 재활의 종류의 물리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냉각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저온의 물질 혹은 저온을 신체 구조의 온도를 낮추어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이고요. 적용 초기에는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최소 20분 사용하고 나면 국소적인 혈관 확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종과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냉각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아이스팩을 환부에 위치시키거나 혹은 저온의 가스가 방출되는 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 치료에 앞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부위이거나 노출된 피부 상처 같은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냉각 치료는 주로 급성 손상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급성 손상에서는 적용 후에 조직 대사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세포의 산소 요구도를 낮추고 2차적인 저산소성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신경계 손상에서 역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신경 전달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온열 치료입니다. 체표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 확장과 더불어 온도 수용체가 브라디키닌을 분비하여 평활근 벽을 이완시킵니다. 적용 범위 내의 온도 상승은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치유가 촉진되게 되고 스트레칭과 함께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통증 감소, 유연성 향상, 혈류량 증가, 관절 운동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 적외선 치료 역시 온열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에너지가 신체 각 세포 구조물을 자극하여 그중 광반응성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레이저 치료는 통증 및 염증의 감소, 조직의 치유, 순환 개선 및 혈관 신생, 세포 대사율 증가, 신경기능 향상, 면역 조절의 자극, 침자리의 자극 등의 아주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사용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레이저가 각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보호해주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 주어야 하고 종양이 있는 부위에서는 사용이 금기됩니다. 다음은 체외 충격파입니다. 체외 충격파는 초음파 충격 에너지를 한 초점에 집중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요법으로 아직 동물에서는 밝혀진 보고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람에서는 인대, 건, 힘줄, 관절증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에서도 사람에서와 유사한 효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진통, 골절 치료 적용, 상처 치유 개선, 신생혈관 촉진 등의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다음은 수치료인데요.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하여 하는 치료입니다. 수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치료에 적용되는 물리적 특성에는 부력, 정수압, 점도, 유체 역학 등이 있으며 육지에서 하는 운동보다 강도는 높으면서 관절에 무리는 적게 들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수중 러닝머신 혹은 트레드밀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넓은 수영장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력, 정수압, 점도, 유체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부력은 체중부하 감소로 인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관절의 가동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정수압은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 수용기의 감도를 저하시켜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냅니다.
점도는 물 분자의 응집력에 의해 생성되는 마찰 저항, 그리고 근력과 근육톤 및 심폐 건강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유체 역학은 물속에서 발생하는 난류에 의한 저항 및 마찰력으로 인해 운동의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실제 수술 후에 이제 재활을 적용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앞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릴 때 나왔던 환자입니다. 왼쪽 뒷다리 무릎뼈 탈구로 내원을 하여 수술을 진행을 했던 폼피츠 환자였고요. 본 환자에서 재활을 적용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자에서는 스트레칭, 마사지, 그리고 PROM이라고 하는 관절의 가동성을 수동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운동, 그리고 냉각 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레이저 치료, 운동 치료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수술 후 첫째 날 보행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바로 보행을 시켰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왼쪽 뒷다리에 아주 간헐적으로 체중 지탱을 하고 있지만 발을 거의 딛지 않고 앉고 들고 걷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 뒷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술 후 3일차 동영상입니다. 3일차에는 조금 천천히 걷게끔 유도를 했을 때 왼쪽 뒷다리에 체중 부하가 가능한 보행이 확인이 되었고, 파행은 확인이 되었지만 더 이상 다리를 들고 걷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4일차 역시 아주 미약한 파행이 확인되지만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운 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 잘한다. 본 환자에서 치료에 적용된 재활의 종류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효과들을 목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사진에서 왼쪽 무릎에 체해 충격파를 적용시켜주고, 그리고 역시 왼쪽 무릎 주변으로 레이저 치료를 진행을 하고, 무릎에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 및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뒷다리에 근력을 향상시켜주고 근육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이나 경사가 진 높은 곳에 앞다리를 위치시켜 왼쪽 뒷다리에 체중을 어느 정도 더 많이 지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루 일주일차 보행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빠른 걸음에서 왼쪽 뒷다리에 파행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두 발을 이용해서 선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루 2주차 이제 어느 정도 보행이 정상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카발레티 코스를 만들어 주어서 장애물을 넘으면서 뒷다리의 관절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주고 보행을 연습시켜주는 운동 재활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운동 재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동영상과 같이 간식을 이용해서 환자의 주의를 끌고 더 운동의 효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루 2주차 보행 영상입니다. 아주 미약한 파행이 간헐적으로 확인이 되기는 하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운 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함께 수루 4주차에 보호자분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입니다. 야외 산책 시 보호자분께서 찍어주신 영상이고요. 본 영상에서는 이제 미약한 파행도 확인되지 않고 걷고 뛰는 등 산책하고 생활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경외과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뒤쪽 허리와 꼬리 쪽의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본 환자에서는 급성으로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오줌을 누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내원을 했던 환자였고요. 이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뒷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고 체중 부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환자의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한 후에 수루 1일차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아직 뒷다리에 체중 부하가 되지 않고 발등을 바닥으로 두는 너클링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허리를 보정해 주었을 때 뒷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새 무너져 버리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발등을 바닥으로 위치시켜 두어 체중을 실었을 때 이제 원래의 자세로 돌릴 수 있는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루 3일차부터 이제 뒷다리의 체중 지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보행은 가능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뒷다리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설명과 동일하게 아직까지 고유 수용 감각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어 체중을 딛고 일어설 때 발등으로 딛고 일어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루 5일차, 앞선 3일차와 비교하여 조금 더 체중 지지 및 보행이 개선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루 11차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활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앞서서도 재활이 적용이 되었긴 하지만 이제 수루 11차부터 적용했던 재활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 11차에 뱃랩이라고 해서 붕대를 감을 때 사용하는 코바늘 발등을 덮게끔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제 이 효과는 걸을 때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가락이 벌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늘로 이렇게 감아줌으로써 더 이상 발등으로 발을 딛지 않고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적용한 것이라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코반과 바닥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슬링을 적용한 모습인데요. 이제 허리에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허리를 받쳐주고 한 사람이 보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뒷다리에 체중을 쉽게 하고 무너지려고 할 때쯤 슬링을 받쳐
다시 들어 올려주고 네. 그리고 또 뒷다리에 힘이 빠져 무너지려고 할 때쯤 슬링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무게 지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슬링을 한 채로 뒷다리에 힘이 더 잘 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이제 손으로 엉덩이 쪽을 이렇게 눌러줘서 후지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극을 주게 됩니다. 뒷다리를 눌러주거나 몸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더 체중 지탱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사진들은 실제 운동 재활을 소개하는 책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스리레그 스탠딩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한 다리에 더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한 다리를 떼고 서 있을 수 있게 교육시키는 거고요. 슬링을 이용해서 보정을 어느 정도 해주지만 운동을 할 때에는 슬링을 살짝 풀어줬다가 이제 아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려고 할 때 다시 보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뒷다리 운동을 시킬 때 이렇게 오른쪽 뒷다리를 한 사람이 보정을 해주면서 오른쪽 뒷다리에 체중이 싣지 않고 이렇게 앞 뒷다리와 왼쪽 뒷다리 세 다리로만 서 있을 수 있도록 운동시켜 줍니다. 이제 수루 14일, 2주, 그러니까 수루 2주가 지났을 때였고요. 이제 보행을 확인을 했을 때 앞서서와 비교해서 확실히 뒷다리의 체중 지탱뿐만 아니라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앞쪽 부분에서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뒷다리에 발등으로 걷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고유 수영 감각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발등으로 디뎠을 때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발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끔 돌리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 18일차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재활 중에 하나가 널브 스티뮬레이션인데요. 이제 신경의 손상으로 뒷다리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이 뒷다리의 신경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시켜주면서 이제 손상받았던 신경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거나 자극적인 사물을 이용해서 발바닥 혹은 다리의 신경을 계속적으로 자극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디스크 원반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집에서 사용하는 빗 같은 걸 이용해서 다리를 긁어주고 발바닥을 꼬집어주고 하는 등으로 운동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세 다리로 평지에 서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응용을 시켜 앞 뒷다리를 흔들리는 도노볼 위에 올려두고 뒷다리를 보정을 해주면서 조금 더 뒷다리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에서도 균형을 잡으면서 뒷다리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운동을 할 때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더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정자가 충분히 환자의 안전을 유의해서 재활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코어의 힘을 길러주고 뒷다리의 체중을 조금 더 많이 부하시킴으로써 뒷다리 근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루 18일차에 찍었던 보행 영상입니다. 이제 발등으로 딛는 보행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아직 뒷다리에 근력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많이 휘청거리면서 걷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관절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루 26일차 수중 러닝머신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수중 러닝머신은 초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해도 물 속에서 행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물이 닿거나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밥을 풀기 전에는 행해지기 조금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본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후 2주가 지나고 나서 실밥을 풀고 수술 부위 상처가 다 아문 다음 수중 러닝머신 운동을 적용시켜 주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환자였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좌우 혹은 앞뒤로 아이가 빠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보정자가 허리를 보정해 준 뒤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해당 기계에서는 물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물의 높이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물의 높이와 더불어서 물의 온도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드밀이 돌아가는 속도를 설정을 해주어서 천천히 걷거나 빨리 걷거나 하는 등 운동의 강도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본 환자에서는 초반 시작을 할 때에 0.65 속도로 유지를 해주고 1분간 2회 그리고 1분 30초간 1회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평지에서 하는 운동보다 육지에서 하는 운동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1분 혹은 1분 40초간 운동을 하는 사이사이에 적어도 2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보통 정형외과와 관련된 질환의 환자의 경우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주고 신경계 환자에서는 30도에서 32도 정도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운동을 시켰을 때 잘 걷거나 못 걷거나 하는 등의 보행을 평가를 해서 물의 높이를 조절을 해줘야 하고요. 본 환자의 경우 걸을 때 왼쪽 뒷다리에 아직까지 물속에서 발등으로 딛는 다음과 같이 발등으로 딛는 보행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수중 러닝머신 운동을 할 때에는 왼쪽 뒷다리를 발바닥으로 디딜 수 있게끔 왼쪽 뒷다리 보조를 해준 상태에서 물의 높이를 앞전보다 더 높이 해주어 운동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그림처럼 그 물의 높이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력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력에 따라 환자의 무게에 지탱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의 높이를 낮게 혹은 높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루 28일차가 되었을 때 수루 28일차 때 환자의 보행에서는 앞전보다 조금 더 뒷다리의 꼬임이 적어지고 발등으로 걷는 것이 더 적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본 환자는 노령에 의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되게 심하게 있는 환자였고 시력을 잃은 환자여서 정상적인 보행이 일반 어린 강아지들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술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환자는 2019년 6월에 처음 내원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퇴원 후에도 일주일 간격으로 내원을 해서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신경 수술을 했던 부위에 대한 운동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는 이제 무릎 관절염을 중심으로 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내원을 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최근 2020년 8월의 동영상이고요.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고 통증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무릎이 많이 뻣뻣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의 보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물과 재활을 병행으로 통증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무릎뼈 탈구 수술 환자,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원에 내원해서 외과적으로 수술을 진행한 후에 조금 더 빠른 회복,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 재활을 함께 병행해 주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수술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재활만으로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11년 연령의 요크셔 테리어 환자였는데요. 이제 이 환자는 심장 혹은 호흡기계에도 질환이 있고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조금 큰 환자였습니다. 본 환자는 무릎뼈 탈구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무릎 질환 중 하나인 전방 십자인대 손상 케이스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모식도에는 이제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정강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물 중에 십자인대 구조물이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이렇게 뒤쪽에 위치해 있는 후방 십자인대와 앞쪽에 위치해 있는 전방 십자인대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그림에서 표현하듯이 인대가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인대가 조금씩 일부가 찢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다 끊어지는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환자의 경우에는 그 왼쪽 뒷다리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왼쪽 뒷다리의 파행을 주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전신적인 질환의 문제와 노령의 이유로 수술보다 재활 치료를 통해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본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기 전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왼쪽 뒷다리에 아주 명확한 파행이 확인이 됩니다. 왼쪽 뒷다리에 아주 명확한 파행이 확인이 되고, 보호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왼쪽 뒷다리의 통증 때문에 잘 걸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왼쪽 뒷다리를 바닥으로 해서 앉는 증상이 많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침대나 소파 그리고 계단 등을 오르내릴 때 뒷다리로만 체중을 지탱하는 게 어려워서 계단을 거의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환자에서는 이제 인대와 건 치료에 아주 유용한 체해 충격파 치료를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환자는 수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 트레드밀을 바로 적용해 줄 수 있었고요. 이제 간식과 칭찬으로 유도를 해주면서
물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이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고관절과 무릎뼈 사이 정도로 높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치료도 적용을 해 주었는데요. 뒷다리의 근력을 강화시켜 무릎 관절에 부하가 되는 체중을 근육이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근력 운동을 해 주었고, 이렇게 움직이는 도넛볼에 앞다리를 위치시키고 운동을 해야 되는 왼쪽 뒷다리를 바닥에 놓아둔 뒤 오른쪽 뒷다리를 바닥에 딛지 않고 손으로 보정시켜 왼쪽 뒷다리에만 체중을 쉽게 해주는 운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워블보드라고 해서 바닥이 동그랗게 이루어져 있어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끔 고안된 사물인데, 이제 이 워블보드 판 위에 환자를 올려둠으로써 앞뒤 좌우로 균형을 잡으면서 뒷다리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물리치료, 수중 러닝머신 등을 적용을 해서 매주 1회씩 재활 치료를 해주었고요. 재활 치료를 하고 1주차 영상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파행이 여전히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지고 보행이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고 2주차에서는 거의 파행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왼쪽 뒷다리를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고 3주차에서도 왼쪽 뒷다리에 더 나은 보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한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았을 때에 이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보행의 개선을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보호자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계단이나 높은 곳을 아이가 오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는 계단도 스스로 오를 수 있고 높은 곳을 올라가는 데에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노령이나 다른 질환의 이유로 수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활 치료만으로 이렇게 보행의 개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선 더 다양하고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소개를 마쳐야겠습니다. 재활은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반려견 재활과 함께 관련된 서적도 출판되고 있고요. 국내 반려동물 재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과 관련된 책도 있고 자격증도 있어서 이제 국내나 국외에서 행해지는 학회나 자격증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외과와 재활에 대해 좀 더 흥미가 많아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